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키워드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의 총합, 예를 들어서 태초에 인류가 시작됐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식의 총량이 아주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총량을 전부 다 합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메모리가 모든 인간의 지식의 총량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건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반도체가 발달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비관하는 그런 각종 SF 소설들, 영화, 본물 터지듯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런 시류가 사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그게 조금 그 사회의 주류의 아류로서부터 어떤 이단 종파나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데서만 나왔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내놓고 얘기들을 하니까 자꾸 거기에 휩쓸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거는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그래도 인류를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고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 차원의 일도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컴퓨터를 가지고 아트를 해왔던 그 해롤드 코헨 교수라는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지심리학 학자가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은 어떤 두 개를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면 좋고 싫은 게 분명히 딱 나오는데, 좋은 거 어떤 거, 싫은 거 어떤 거, 이게 0.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옵니다. 난 이게 좋고 난 이게 싫어. 그런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좋은 거는 맞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생각의 방법과 연산 처리의 방법이 사람의 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고작용의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은 현대 과학도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문제입니다.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이 우리 사람이 뇌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정체를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인지, 그게 이제 200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키워드로 내놨던 단어가 창의성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점점 지금 우리가 그 수많은 SF 영화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접하던 그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쯤 해서 2006년에 전 세계 거의 지도자급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퇴보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김경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하나 냈었는데,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미국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미국의 창의성이, 미국인들의 창의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 저하되고 있다,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발표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샘플들을 놓고 그리고 연구를 했고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
미국 사회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찬반 많은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창의력은 점점 불안해졌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때서부터 미국 사회가 개발과 전진,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 현상 유지, 이런 거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녀들을 이제는 옛날처럼 개척을 위해서 내보내고 내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고 돌기 시작하면서 각종 교육 비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편법으로 인류대학을 보내려는 생각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그러면서 이 중산층 부모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기 시작했느냐 하면, 창의력을 중심으로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있질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또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의 삶을 준비하는가, 이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 65%가 지금은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65%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그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공공 부분의 민간 부분의 연구 개발 부분, R&D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비가 현저하게 지금 감소하기 시작하고, 다른 거의 모든 아시안 나라들 중에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 R&D에 굉장한 투자를, 또 공공적인 또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기초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R&D 투자비 증가 비율이 미국은 2.3%에 비해서 중국은 17.6%, 한국이 8.8%, 대만이 7.7%, 싱가포르이 6.5%. 현저하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 또는 창의성, 개발 또는 발전, 진척, 이런 단어에서 세계에서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희 교수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미국의 학생들 학교를 이렇게 점점 보고 그 결과물, 교육의 결과물들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교육의 결과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동양의 똑똑한 학생들이 더 좋은 기회를 갖기 시작하고, 동양계 미국인들이 점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로열 패밀리에 진입하는 그 비율들이, 동양 패밀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자란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시작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교육 기준 마련을 촉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는
낙제 학생 방지법이 발표되고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정상을 향한 질주라는 법안,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학생들을 다시 학력을 다시 높여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세계적인 레벨 경쟁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힘을 갖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창의성에 대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의 나라들이 아마 1500년 전서부터 과거라고 하는 입시 시험 경쟁이라고 하는 그 국가 교육 제도를 내놓고 그걸로 모든 전 국민의 창의성을 짓밟아 놓고 있을 때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가 전부 왕정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공화정을 내놓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들의 그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들은 민주공화국, 그 체제를, 그 공화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 파워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걸 버리고 우리가 좀 뒤지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지금 창의성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런 학력 중심, 시험 중심 이런 걸로 바꾸어 놓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부자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만 잘 살아도 돼, 이런 생각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미국 사회의 교육의 방향이 그런 면에서 크게 퇴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바꿀 수 있으며 이제 다시 바꾼다 한들 그 결과를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지는 모를 거예요.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는 수십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가져온다 해도 그 변화가 언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역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미국의 교육제도가 어떻든 잘못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표준시험에 매달리기, 그러면서 더욱 뒤처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학생들, 교육 기술자로 전락한 교사들, 성취 대신 시험 요령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실, 그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 고등교육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보냈던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알 거예요. 각종 시험, SAT, MCAT, 뭐 여러 가지 시험에서 시험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이거는 한국 학원이 아닙니다. 미국 학원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심리학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첫 시간에 배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험 끝까지 내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갈 건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또 나아가서는 몇 년 동안의 뱅크들을 다 모아보고 거기에서 성향들을 보면서 출제위원들이 다음에는 어떤 성향의 문제들을 낼 건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사성 있는 일들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는 일들, 인터넷에 키워드가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출제 경향이 높은 문제들을 픽업해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학생들도 또 그런 걸 픽업해서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고, 공부의 시험의 요령을 가르치지 공부를 해서 무엇을 베네핏을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어느덧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교회 교육은 또 성경 교육은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베네핏을 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성경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베네핏을 받는 겁니까? 물론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을 배우고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이르는 시간을 뺏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면 교회마다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는 방학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 기숙사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자녀들은 다 품 안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한국에 심한 경우는 중학교 때서부터 입시를 위해서 교회는 중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교육 담당 교육자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공부가 중요한데. 멀리 내다보면 교회에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우리들의 인생의 창의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발의 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성경 구절을 쭉 암송하고 이런 게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을 교육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분야가, 이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가장 중요한 창의성 교육 파트입니다. 그 분야에 가서는, 그 파트에 들어가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목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왜 적용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면 사랑을 내가 왜 실천해야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랑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백과사전에서 읽어가지고 암송해서 대답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실천하는 일은 평생 프로젝트예요. 평생 완성되지 않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많이 자극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두뇌 구조에서 창조성입니다. 창의력. 내가 이거를 왜 하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나에게 감성에 어떤 변화가 오고 이걸 실천했을 경우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며 지출은 무엇이고 감성적인 인풋은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감성적인 인풋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과도하지 않게 지출하고 또 과도하지 않게 입력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창의적인 우리들의 생활 노력이고, 그런 면에서 성경교육은, 성경교육 또 교회교육, 이것만큼 우리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중요성을 잘 기억하고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또는 손자, 손녀를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성경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교육하고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그 존재가 어떤 것임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또 아이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아마 이 세상 종말까지, 그 인생의 죽음의 순간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 가장 중요한 정신활동의 하나, 그 창의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그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 말씀 서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아마 경영이나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표를 붙여놓죠. 학교에 가면 학교 급훈을 붙여놓고, 그거는 뭐냐면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사원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보고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뇌를 시작해요.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시각화시키라는 겁니다.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고, 가방에 붙여놓고, 아이 지갑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보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뇌가 브레인워시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몸에 때를 씻어내듯이 우리들의 두뇌도 수많은 것들로 더러워져요. 이 브레인워시라는 게 이 사회주의 교육가들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브레인워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툴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어려우면 차에다 CD를 넣고 운전하는 시간만이라도 들으세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올바로 세워주고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우리의 정신이 노쇠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성만 남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느 순식간에 미신이 돼버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이슬람의 갓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이데올로기로 바뀌기도 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산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만약에 말씀 공부나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
억압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절대로 창의성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억압이라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사장님이라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잘 보여야 승진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작용한다면 억압입니다. 내가 한국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 큰 교회를 가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나를 좀 알아야 우리 비즈니스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억압입니다. 억압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사탕 하나 줄게 이러면서 성경을 읽히면은 그것도 억압입니다. 억압이 아닌 자발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나갈 때, 말씀 교육이 그렇게 될 때, 말씀 교육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억압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사람들은 다 호기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호기심이 충족되면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흥미가 생기고, 좋아하고 전문가가 어느새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새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좋아하는 일, 호기심이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내재적인 동기,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재적인 동기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창의성이 자극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한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철저하게 내재적인 동기라 해야 됩니다. 그거 무엇에도 얽매이지 마세요. 친구에게 얽매일 필요 없고 여러분 주변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마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섰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시작하세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될 겁니다. 내재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융합입니다. 창의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어린아이들이 1학년 때서부터 프로젝트를 한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훈련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그럴싸한 프로젝트라 그래도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는 융합의 시대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일도 없어요. 과거처럼 시험 중심으로, 경쟁 중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오픈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들통나면 안 돼. 이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요즘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각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학병원의 랩에서 뇌과학자로 연구를 하는 분인데, 보스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포스닥인데, 한번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랩에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프로젝트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집사님이 어떤 진행 중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옆에 랩에서 그거를 사이언스지에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보스가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비슷한 연구를 하는 랩이 이웃에 있는데 지금 저 랩에서 저 단계까지 갔구나 이러니까 부랴부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저작권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의 연구 풍토가 이런 식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양심이 이 정도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다양한 것들을 놓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미래 세대 인재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융합입니다. 공동체로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12지파, 이 모든 성경의 그룹의 움직임들은 전부 다 공동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뼛속서부터 핏줄서부터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거를 배우고 자랐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뼛속서부터 그걸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 공동체의 DNA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여유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편협된 어떤 패스, 편협된 길로 여기 졸업하면 여기 가야 되고 너는 이제 의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 바이오 케미스트리 관련해서 봉사도 좀 하고 기록도 좀 남기고 고등학교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대학교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요즘 타이거맘들은 그냥 그 정해진 길로 아이들은 그냥 정해진 길로 갑니다.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타이거맘 위에 뭐 요즘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러대요. 그냥 뭐 너무 바빠요. 막 그냥 아이들이. 생각에 여유가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생각에 여유가 없이 닥터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생각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생각의 여유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편협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의 욕에 가까운 질책을 하고 잘못된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 좋아하지 않는 세리와 버림받은 여자들에게 가까이 가고 성경은 생각의 자유와 여유를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그 사상과 삶의 방식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놀랄만한 미래 사회의 굉장한 지도자로 말하지 않아도 커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